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한글날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넉넉하게 긴 그야말로 풍성한 황금 연휴가 되고 있죠. 앞으로도 사흘이 더 남아있는데요. 이 시간 이용해서 그동안 바쁜 일상 때문에 미뤄뒀던 일을 해보자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중에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OTT 콘텐츠 몰아보기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과거와 오늘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OTT 영화, 드라마 시리즈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피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힐빌리의 노래부터 중국 한무제 때 흉노 정벌에 공을 세운 곽거병 장군에 대한 작품 대망요 등 특별한 이야기 여행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 추석에 함께하는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추석 특별판으로 준비했습니다. OTT 세계사인데요. 저희 방송에서 세계 뉴스를 다채롭게 전해주시는 두 분이십니다. OLE 국제전문기자,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두 분과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OTT 추천 작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OLE 기자님이 가져오신 작품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떤 작품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지난 2020년에 글로벌 OTT 서비스를 통해 개봉이 돼서 지금까지도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영화 힐빌리의 노래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JD 벤스 부통령이 변호사 겸 벤처 투자자로 막 성공을 거두던 30대 초반에 쓴 동명 자서전을 토대로 만든 작품입니다. 네. 자서전은 출간 후에 무려 50주 넘게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면서 미국에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이고 국내에도 번역 출간이 됐습니다. 네네. 특히 벤스가 정계 입문해서 오늘날 부통령이 되는데 큰 공헌을 한 작품으로 그렇죠. 또 알려져 있죠. 네, 특히 작년 대선 때 벤스가 네. 이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발탁이 됐을 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얘기 당연히 뭐 했었고 힐빌리의 노래가 이제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이 작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는 뭐 유명한 영화나 책일수록 실제로 보거나 읽지 않았는데도 마치 본 것 같은 맞아요. 좀 착각을 느낄 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뤄두셨다면은 요즘 외신을 보면 정말 미국 기사들 좀 압도적인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오늘의 미국을 좀 더 이해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미뤄뒀던 이 힐빌리의 노래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또 두 번째 이유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이죠. 청년 보수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인데요. 네. 이 커크는 미국 청년층의 보수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인물이죠. 뭐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보수 활동가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극우 정치인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뭐 분명한 사실은 트럼피즘이 이 미국에서 더 크게 확산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네. 이제 저는 이게 커크의 죽음이 일으키고 있는 이 정말 거센 파장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네. 이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게 트럼프를 뛰어넘어서 이 파장과 그 위력이 어디까지 이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새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 정권이 끝나더라도 이 트럼피즘은 또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서 계속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트럼피즘의 뿌리를 이해하는 하나의 텍스트로 이 힐빌리의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찰리 커크가 벤스 부통령하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7년에 시작이 됐다 그래요.
당시 이제 벤스가 그 힐빌리의 노래로 워낙 이제 뭐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해졌는데 네. 그 같은 해에 폭스뉴스에 출연을 해서 이 자기의 작품들을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찰리 커크가 보고 네. 직접 메시지를 벤스에게 보냈다 그래요. 당신 너무 인상적이다 이러면서 네. 이제 그때부터 개인적인 인연이 시작이 됐고요. 네. 그래서 아주 뭐 정말 절친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2024년 대선 전 당시에 이 트럼프 측에서 이제 부통령을 누구로 세울까라고 고민했을 때 이 커크가 트럼프 장남 트럼프 주니어에게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에는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거의 50% 가까운 지지율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벤스가 만약에 뭐 차기 부통령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커크가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장래 미국 대통령감이다라고 전망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찰리 커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벤스가 쓴 이 책과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가 또 새로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힐빌리의 노래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힐빌리는 그 미국의 중남부 애플레치아 산맥 지역의 그 쇠락한 공업지대를 에서 사는 백인 하층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뭐 또 다른 말로 레드넥 뭐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영어 원제의 노래는 엘레지거든요. 엘레지는 우리나라 말로 뭐 비가 애가 슬픈 노래 이렇게 그렇죠.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뭐 이 벤스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이 힐빌리 지역 사람들에게 애정과 함께 어떤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지고 거기에 바치는 노래라는 의미로 이런 제목을 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영화는 벤스의 10대 시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벤스는 오하이오주 철강 도시였다가 쇠락한 그 미들타운에서 태어나서 이 켄터키주 잭슨으로 또 이주를 해서 성장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뭐 아버지 없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 또 어머니는 약물 중독자인데 이 상황이 이 영화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삶의 고통, 고단함 이런 것들을 좀 일찍부터 깨우친 조숙한 청년기를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이 벤스라는 성도 아버지의 성은 아니고요. 그 외가 쪽의 성입니다. 어머니의 성인 거죠. 근데 이 어머니가 정말 사고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벤스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통, 좌절 이게 뭐라는 거를 정말 뭐 몸으로 체득을 했는데 인상적인 거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거부하거나 또는 뭐 집안에서 뭐 저항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해하고 보듬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잔잔하게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의 벤스인데 그때 가장 버팀목이 된 사람이 외할머니. 예,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참 이 외할머니에 대한 묘사가 인상적입니다. 이 외할머니는 보니 브렌튼 벤스라는 이름의 여성인데 2015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벤스가 성공해서 부통령이 되는 거는 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벤스가 부통령 수락연설 할 때, 지명을 받고 수락연설을 할 때 이 외할머니에 대해서 정말 강인한 성격을 가졌고, 정말 가족애가 남다른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모순적인 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친 삶을 살아오시면서 가족들을 뭐 끝까지 붙잡고 애정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그 자신의 삶을 반영하듯이 또 욕도 굉장히 잘해. 욕쟁이 할머니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집안을 정리하니까 무려 총이 19정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벤스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할머니가 어떻게든 자기 자신과 이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관심과 열성이 이렇게 많은 총을 갖게 되신 이유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할머니는 생전에 열렬한 민주당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사실 이제 외할머니가 이 벤스가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이지만 뭐 좌절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집중하라 이렇게 격려를 하신 아주 그런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벤스의 인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네. 영화에서는 할머니 역할을 글렌 클로스가 맡았는데요. 네. 정말 명연기다라고 하는 그 칭송이 좀 아깝지 않은 그런 연기를 보여줍니다. 네, 이 힐빌리의 노래 영화에서 좀 인상적인 장면 꼽아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바로 지난 가족애를 묘사한 장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작품 보신 분들은 이 예일대 법과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이 벤스가 자신의 앞으로 미래를 걱정하면서 법률사무소에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하는 이 장면의 에피소드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면접을 보기로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영화 속에서는 이제 누나한테 네.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또 어머니가 사고를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약에 또다시 손을 댔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 병원에는 자리가 없고 네가 빨리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누나가 이제 긴급하게 SOS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런 중요한 인생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이 면접이 그렇죠. 지금 바로 전날이었거든요. 네. 켄터키까지 갔다 올 시간이 없습니다. 안 되죠. 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누구나 다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벤스는 좀 어머니의 누나가 어떤 상황인지 정말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자신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나한테 이렇게 전화까지 했는가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과거도 다시 한번 어떤 삶을 자기가 걸어왔는지에 대한 걸 다시 회상하는 장면들도 펼쳐지게 되는데 네. 이 벤스의 가족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지역에 정말 못살고 가난한 힐빌리 지역의 사람도 이렇게 정말 탄탄한 가족애가 이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인상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장면 기억나시는? 네, 이 장면 바로 뒤에 이제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이 벤스가 결국에는 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중요한 면접 자리에 옵니다. 근데 공식적인 면접은 아니고 일종의 파티 형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 행사인데 네. 여기에서 정말 자신이 가고 싶은 유명한 법률사무소에 고위급 간부들이 모여 있는 테이블에 가서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어떤 장면이 나오냐 벤스가 이렇게 디너 테이블에 네. 접시도 많고 이제 포크와 나이프도 여러 가지잖아요. 네. 빵을 집는 게 이쪽 빵이 내 빵인가 이쪽 물컵이 내 당황스럽긴 해요. 이렇게 우리도 고민할 네.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역시 촌놈답게 얘좀 어리둥절하고 좀 또 행동도 굼뜨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열심히 자신이 대답하기는 하는데 이 출신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들은 그 유명한 그 법률 사무소의 간부들이 좀 무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힐빌리 지역을 폄하하는 말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또 밝은 또 분노를 표명하기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벤스 개인의 이 경험이지만 힐빌리 지역 정말 이렇게 어떤 힐빌리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저소득층들이 소위 진보를 내세우는 이런 소수의 지식인층 또는 가진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도 이 작품을 봤다 하면은 이 장면을 첫손에 꼽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네. 벤스의 자서전이 원작이기 때문에 영화와 책의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 영화가 좀 책에 모자란다라고 하는 평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책을 보면은 벤스가 자신의 이제 성장 과정을 다룬 자서전이기는 하지만 많은 페이지가 그 미국의 경제, 사회, 정치에 관련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지금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미국의 제조 붕괴, 네. 이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와 사회 구조가 붕괴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 상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프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벤스의 어머니 이름은 베벌리
막걸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 본인이 마약이라든지 의지 부족 이런 걸로 많은 인생의 실패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그 장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때마다 좌절을 겪는데 뭐 물론 뭐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저소득층이 매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이유가 개인의 책임이냐. 그렇죠. 아니면 이게 그들에게 좀 더 나은 이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어떤 뭐 구조적인 사회적인 책임 이런 문제냐라고 하는 부분을 벤스의 책이 좀 따갑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반면 영화는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까 그리고 한 2시간 남짓에 줄이다가 보니까 그렇죠. 가족 중심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물론 뭐 어떤 가난의 대물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책만큼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트럼피즘을 좀 더 깊이 이해해보고 싶다 한다면은 책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OTT 세계사 첫 번째 작품으로 오일이 국제전문기자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힐빌리의 노래 만나봤고요. 자, 이번에는 전주현 웨싱캐스터가 추천하시는 네. 작품 만나보죠. 어떤 이번에 작품인가요? 추석 여행 키워드를 봤더니요. 네. 경주가 우리가 놀러 가면 역사랑 문화를 같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히스토리케이션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키워드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가시는 곳, 일본에서는 도쿄, 오사카가 꼽혔고요. 중국 시안이 좀 인기 관광지로 꼽혀서 저는 오늘 이곳들로 히스토리케이션 가시는 분들 아니면 OTT로만 여행을 떠나실 분들을 위해서 이게 관련된 콘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네. 먼저 일본으로 가보겠는데요. 네. 일본에 제일 많이 가시니까. 맞아요. 오늘은 일본 역사에서 군사 지도자이자 실질적인 정치 통치자고요. 천황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권력 체제인 막부를 이끌면서 일본의 정치와 사회를 지배했던 쇼군을 다룬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10부작 드라마, 그냥 제목 자체가 쇼군입니다. 쇼군이에요. 네네. 네. 아까 도쿄, 오사카 1, 2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사카의 주요 명소 중에 하나죠. 오사카 성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되고요. 결국 도쿄의 옛 지명인 에도가 주요 배경으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작년 에미상에서요. 25개 부문에나 후보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18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고요. 그렇군요. 올해 골든글로브에서는 TV 드라마 부분에서 또 작품상 총 4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원작이 있어요. 1975년에 제임스 클라벨이라는 그런 호주계 미국인이 쓴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작품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이나 팔렸습니다. 이게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어요. 네. 당연히 드라마로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시 만든 걸 제가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네. 16세기 일본이 배경입니다. 영국인 항해사인 존 블랙손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표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에도 지역을 다스리던 토라나가 요시라는 그런 무장을 도와서 사무라이가 됩니다. 결국 일본 안의 권력 투쟁에 휘말리는 그런 얘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 인물이 모티브가 됐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측근 중에 한 명의 최초의 백인 사무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실존 인물의 이름은 윌리엄 애덤스고요. 일본 이름이 미우라 안진인데 이 얘기를 모티브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사망을 하고 그러니까 사망을 한 그 시점 이후부터 이제 드라마가 시작이 되니까 혼란에 좀 빠져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사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바로 쇼군 자리를 물려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혼란기를 다 거쳐서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이 되기까지의 얘기를 외국인의 시점에서 재구성을 한 건데 좀 재미있는 건요. 이 원작을 쓴 제임스 클라벨이라는 작가가요. 1942년에 2차 대전 중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혔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는데 결국 안 돼서 45년 종전이 돼서야 풀려났는데 아마 이때의 경험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소설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고요. 네네. 실제 역사의 픽션이 가미된 겁니다. 아예 허구의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80년에 5부작으로 제작이 됐는데 이때 미국 NBC가 방송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작품이다 보니까 대사의 대부분이 영어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나오긴 해도 일본 배우들이 나와도 다 영어 대사를 했었고 네. 당연히 존 블랙손이 사무라이가 되는 얘기가 중심이었는데 작년에 다시 만든 버전에서는 일본인의 관점으로 얘기를 다시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군요. 네. 2024년판 네, 쇼군 그렇습니다.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건데 그 네. 내용 좀 살펴주시죠. 이 존 블랙손이라는 영국인 항해사가 무역선으로 위장을 했지만 포르투갈이 독점하고 있었던 일본과의 무역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예수의 신부들하고 대립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포르투갈 쪽 신부들하고 굉장히 지금 스페인 쪽하고 갈등을 빚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은 토라나가 쪽에 붙으면서 또 그 동서양의 문화적 갈등이라는 게 많이 부각이 됩니다. 사실 그때 포르투갈 쪽에 개항을 하긴 했어도 일본에서도 그 외국인은 좀 신기한 대상? 약간 잘 모르는 대상. 네, 그런 거였잖아요. 이 갈등을 푸는데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마리코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어를 배웠다라고 하는데 포르투갈어라고 하면서 계속 영어를 쓰긴 합니다. 아무튼 일본인으로서의 충성과 명예를 중시하기도 하고 서양식 자유와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동서양 갈등을 중재하는 다리 역할로 이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소설과 다르게 2024년판 쇼군은 토라나가 요시가 주인공입니다. 그 도쿠가 이에야스를 상징하기 때문에 뭐 매를 키우는 모습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그 에도 지역을 이끈다 이런 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름은 토라나가인데 그 일본인들이나 아니면 일본 이 전국 시대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도쿠가 이에야스구나라는 걸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본의 역사를 좀 알면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참고하면 좋을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1600년에 치러진 세키가하라 전투예요. 이게 일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데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끌던 동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을 받든 서군 다이묘들이 맞붙은 겁니다. 전국 시대가 이 전투를 계기로 해서 끝납니다. 에도 막부가 그래서 시작이 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전투인데요. 에도 막부가 세워진 이후에는 굉장히 일본 정치 사회적으로 큰 파급 효과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에도 막부가 결국 250년 넘게 일본을 지배하면서 1868년 메이지 유신 때까지 지속이 되게 됩니다. 네. 근데 전투는 자세하게 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겼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왜 이렇게 끝나지? 하고 이제 기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국 시대가 그렇죠. 인기가 많으니까. 근데 시즌 2랑 3 제작이 확정이 됐대요. 아, 그러면 제 생각엔 그 뒤에 예, 앞으로 할 얘기가 더 많겠네요. 예. 자, 드라마 속에 나왔던 장소들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오사카 성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1583년에 세워졌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거점으로 활용된 곳이거든요. 네. 일부 성막루가 수백 년 전에 지어져 있는데 그 형태가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오사카에 놀러 가신 분들은 많이들 방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인 항해사가 그 허구의 마을을 통해 일본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시즈오카현 이즈반도 동쪽 해안에 있는 안지로라는 마을이 모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은 이 영국인 이 사무라이는 규슈 섬에 표류를 했는데 이즈라는 곳이 에도랑 가깝대요. 그래서 소설 전개를 위해서 이번에 드라마에서 설정을 바꿨는데 도쿄에서 신칸센 타시고 40분 정도 가면 도착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키가하라 전투가 펼쳐진 곳이 대부분의 장소가 지금 산책로로 조성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둘러보실 수 있고 전투 기념관도 가보시면 관련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 일본 정치에도 이 막부라는 게 계속 영향이 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 내각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다수당이 된 정당의 대표가 총리에 오르긴 하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사실상 자민당 일당 지배의 정치 구조가 거의 50년 넘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에도 막부 시절에 지배층이 무사계급 다이묘들이었는데 메이지 유신이 끝났지만 일본 정치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결국 다이모나 사무라이 가문이 정치 가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일본 정치인들 정치를 가업으로 물려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총리들도 맞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민주주의 세습 다이묘다 이런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 결국 이 다이묘 출신 정치인들이 현대 일본에 들어서도 정당 정치와 파벌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일본 차기 총리가 선정이 됐을 때도 워낙은 그 아베 총리가 사망한 이후에 파벌이 많이
해체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총리를 뽑는 과정에서는 개파가 부활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에는 남아있어요. 이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네, 워싱캐스터 전주현 씨가 소개해 주신 일본 10부작 드라마 쇼군 소개해드렸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추석 특별판 OTT 세계사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KBS 콩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2부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추석 연휴를 맞아서 특별히 준비한 시간입니다. OTT 세계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1부에서는 힐빌리의 노래 그리고 쇼군 두 작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오혜리 국제전문기자가 추천해 주시는 두 번째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예, 이번에는 브라질 영화입니다. 예, 브라질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 비우테루 살리스 감독의 신작 I am still here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 여기 아직도 있다 이런 뜻이겠죠. 비우테루 살리스 좀 이름이 낯설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포르투갈 식의 발음이고 뭐 예전에는 영어식으로 그냥 읽어서 월터 살레스 감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월터 살레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익숙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이 살리스 감독은 1998년작 중앙역으로 아주 유명한 이 감독입니다. 또 국내에서도 아주 인기 있었던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또 만든 감독이기도 하죠. 살리스가 그동안에 꽤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장편 극영화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특히 올해 초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장편 국제 영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I am still here는 사실 실화 사건을 다룬 그 작품이에요. 1970년대 브라질 군사 독재 시절에 루벤스 파이바 전 하원 의원이 납치, 의문사한 실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작도 있어요. 원작은 이 파이바의 아들 마르셀로 후벤스 파이바가 2015년에 이 회고록을 냈는데 아버지를 잃은 후에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생존을 했는지 또 특히 어머니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담은 회고록입니다. 네, 이 작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보면은 뭐 단번에 드는 생각이 기억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뭐 우리가 과거가 아닌 현재 왜 올바로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 작품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고 또 이 원작자와 감독 살리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의 영화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1996년 이 파이바 전 의원의 아내 유니스가 오랜 투쟁 끝에 정부로부터 이제 남편의 사망 증명서를 받습니다. 남편이 군부에 끌려간 게 1971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고 지내온 세월이 25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 파이바 전 의원은 브라질에서 그냥 실종, 의문사했던 걸로만 알려져 왔을 뿐 공식적으로 정부에 확인이 되진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때 1996년에 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파이바 전 의원은 사망했다라고 증명서를 준 겁니다. 이거는 정부가 공식 인정한 거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문건인 거죠. 그 남아있는 오랫동안 남편의 사망 증명서를 사망 증명서라도 받기 위해서 투쟁했던 이 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정말 복잡했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이 유니스가 활짝 웃습니다. 옷도 굉장히 아주 단정하면서도 예쁘게 차려입고 법원의 아들과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활짝 웃으면서 이 사망 증명서를 손을 치켜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인 관중들에게 들어 보여줘요. 그래서 그때 한 기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는데 한 기자가 유니스에게 묻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과거는 과거대로 그냥 남겨두고 미래로 나가야 될 때라는 거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유니스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과거의 잘못이 반복된다. 그래서 과거를 잊지 말아야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우리 얘기인가 보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탁 듭니다. 네. 네. 브라질도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정말 우리 못지않게 어두운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라든지 군사 독재 시절 또 뭐 지난 겨울 가까이 있는 지난 겨울에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을 겪었잖아요. 네. 특히 그 비상계엄 사태 벌리면서 우리도 이제 1960, 70년대 유신 체제에 혹독했던 그런 기억, 또 80년대 5.18 정신이 다시 기억을 하게 되고 또는 그런 정신이 다시 이런 중요성 이런 것들이 다시 이게 뭐 확인받게 됐는데. 네. 그래서 이 영화는 특히 브라질 얘기가 아닌 우리나라 얘기인 것 마냥 이렇게 좀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를 잊은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이게 과거에만 매달리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잊지 않고 올바로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하고 과거는 과거니까 그냥 잊거나 왜곡하고 미래에만 매달리자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이 작품을 보면은 바로 이런 점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거를 아마 모두 다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목 I am still here도 물론 이제 이 파이바 전 의원이 사망한 이후에 가족들이 생존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내가 아직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여기서 그 과거를 올바로 기억하고 있다. 그렇죠.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제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브라질에서 이 영화 개봉됐을 그 당시에도 뭐 반향이 컸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에 브라질에서 개봉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에 브라질 대표 작품으로 출품돼서 결국에는 이제 상도 받았는데 이 개봉 당시에 브라질에 극우 세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극우 세력이 보이콧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뭐 개봉관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브라질에서 5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을 했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현지 평단 언론으로부터도 압도적인 찬사를 받았고요. 이 살리스 감독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하고 인터뷰를 한 거, 어느 기사를 보니까, 뭐 어떤 연출들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처음에는 그냥 이 파이바 전 의원이 워낙 브라질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번도 영화에 담아본 적이 없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게 어떤 과정이었는가라는 걸 좀 자세히 보여주자 이런 연출의 의도였는데, 자신이 이제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갈수록 이 영화의 내용은 브라질의 과거가 아니다. 바로 브라질의 현재에 관한 영화다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 여주인공 유니스 그 부인 역할을 한 이 토레스라는 여배우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옵니다. 이 배우도 인터뷰에서 이제 브라질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현재까지도 이 기억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인상적인 답이었어요. 아마 브라질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I'm Still Here. 줄거리 좀 요약해 주실까요? 네, 이 영화는 1971년에 시작이 됩니다. 이제 파이바 부부가 리오데자네이루 해변의 비교적 상류층 저택에서 딸 넷, 아들 하나를 두고 아주 단란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이런 과정들이 앞부분에 이제 묘사가 됩니다. 1971년의 브라질의 상황은 어땠냐면은 쿠데타가 일어난 지 만 7년 정도쯤 된 시점입니다. 쿠데타는 1964년에 일어났거든요. 이제 군사 독재가 아주 기승을 부렸고 그러면서 여기에 저항하는 극좌단체의 테러 행위도 아주 빈번하게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군부에 끌려가기도 하고 조사를 이유로 끌려가서 뭐 소리 소문 없이 실종이 되거나 의문사를 하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이뤄졌던 때였는데 파이바 전 의원은 이제 정부에서 뭐 사실상 은퇴를 해서 가족들과 이렇게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상한 남자들이 이 집에 들이닥쳐서 이 의원들에게 뭐 좀 여쭤볼 게 있다라고 하면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부인 유니스하고 부부의 둘째 딸 엘리아나도 이제 끌고 가요.
유니스 이 부인은 도대체 우리가 왜 끌려왔는지를 모르고 자기 남편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때서야 이 조사관으로부터 유니스는 자기 남편과 그 친구들이 자신도 모르게 반정부 활동, 그러니까 해외에서 망명한 브라질 사람들,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들을 직감전 접촉으로 도와주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유니스는 결국 뭐 12일 동안 잡혀 있다가 풀려났는데, 네. 그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하루하루 그냥 고통 속에서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이제 영화의 중후반에 이어지죠. 네. 파이바 전 의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네, 1929년생입니다. 원래는 토목공학 엔지니어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대학 시절부터 이제 정치 운동을 하고 이 1962년에 상파울루 주 하원의원에 선출되면서 이제 정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근데 1964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한때는 프랑스로 망명을 해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정치 활동은 안 하고 토목기술자로 그냥 나는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평범하게 살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뭐 군사 독재의 피해자들을 많이 도와주는 일을 은밀하게 하다가 이제 끌려간 거죠. 끌려간 시점은 1971년 1월 20일이었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수십 년이 세월이 흐른 후에 브라질에서도 국가진실과 화해위원회 같은 게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은 파이바가 사실은 체포된 지 이틀 만에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 시점에는 그런 걸 전혀 몰랐고 부인 유니스도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자기 남편이 이미 사망했다라는 거를 누구도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파이바 전 의원이 사망한 거는 고문을 받다가 심한 부상을 당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 묻혔는지는 뭐 확인이 안 돼 있고요. 지금도 유해를 다시 어디에 묻혔는지 확인도 안 돼 있고 뭐 가족들이 유해를 뭐 이렇게 인수한다든지 이런 일도 사실은 없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1964년에 있었던 군부 쿠데타 이 사건의 이 배경인데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가요? 사실 이 브라질의 군부 독재 체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다시 찾아보면서 이 군부 독재 기간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는데 여기도 64년에 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게 이제 끝난 게 1985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참 비슷한 기간이죠. 뭐 군부 독재 기간 동안에 뭐 반짝 브라질 경제가 좋아지기도 했지만 뭐 또 1970년대 중후반에 오일 쇼크로 인한 불황, 뭐 외채 문제 이런 데로 또 경제는 파탄됐고 또 국민들은 저항을 계속하고 또 뭐 이런 의문사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브라질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5년에 탄크레두 네베스가 민간 출신 대통령으로 처음 선출이 되면서 21년 동안 이어졌던 그 군정은 끝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21년 동안의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이 파이바 전 의원을 포함해서 최대 약 430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고 또 고문 피해자도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실종자 또는 의문사사를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멀리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에서 일어난 일이고 뭐 70년대, 뭐 60년대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때만 머물러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정말 그렇습니다.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런 묵직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I'm Still Here 이렇게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전주현 웨싱캐스터가 추천하는 두 번째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일부에서 저희 쇼군, 이제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엔 중국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시안도 많이 가시는데요. 시안하면은 그냥 병마용하고 진시황릉을 많이 떠올리시죠. 그렇죠. 안 그러면 뭐 당현종과 양귀비 생각을 하실 텐데
살짝 외곽 투어를 가시면 한무제의 능인 무릉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한무제와 관련된 드라마 대마교라는 걸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큰 사막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원작 소설 제목도 대마교인데 드라마로 만들었을 때는 풍중기연이라고 바람 속에서 만난 기이한 인연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네. 이게 2014년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OTT에서 많이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네. 한무제 전한 시대의 7번째 황제입니다. 전한, 후한 역사가 한 400년 가는데요. 이 400년 역사를 통틀어서 한나라 황제 하면은 건국한 유방과 함께 가장 유명한 황제로 손꼽히는 사람이고요. 네. 한나라의 최대 전성기를 이끌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한무제의 업적 하면 옆에 흉노정벌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무릉에 가시면 그 유물 중에서 흉노족을 밟고 있는 말 성물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대망요 드라마 주인공이 한무제가 아니라 네. 흉노정벌에 아주 큰 공을 세운 장군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곽거병이라는 장군입니다. 네. 한무제 능도 가시면요. 진시황릉처럼 산이에요. 그냥 우뚝 솟아있는 산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네. 여기에 한무제만 묻힌 게 아닙니다. 근처에 한무제의 주요한 신하들의 한 무덤이 20개 정도 쭉 같이 부장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손꼽히는 무덤이 곽거병이란 장군의 무덤인데요. 흉노를 물리친 대표적인 장군 중에 한 명입니다. 한무제가 흉노를 정벌하려면 그 대장군들이 있었겠죠. 네. 그 2명이 꼽히는데 한 명은 한무제의 2번째 황후인 위황후의 동생인 대장군 위청이고요. 그 다른 한 명이 곽거병인데 네. 위황후 언니의 아들입니다. 그 한무제에게는 처족한 거예요. 그러네요. 처남과 처조카가 양대 산맥을 이끈 흉노 정벌 장군입니다. 네. 한무제가 무려 흉노랑 44년이나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곽거병이 세운 업적을 보면 흉노가 굉장히 신성시하는 산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향으로 여기는 산이 기련산이라는 곳인데 네. 이 기련산을 빼앗아온 장군이에요. 그래서 흉노가 이후에 사막 이북으로 도망을 가게 만든 그런 장군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그렇습니다. 예. 이 곽거병은 좀 다른 장군들하고 틀린 전법을 썼는데 네. 대체로 이제 한나라는 큰 나라니까 대군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근데 곽거병은 게릴라 작전을 많이 기습을 하는 작전을 주로 폈던 걸로 유명해요. 네. 근데 흉노와의 전쟁에 참여한 다른 많은 장수들은 사막에 갔다가 다 길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막에서 길 찾기가 어렵죠. GPS도 없고 예.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대는 그 길을 다 잃었는데 이 곽거병은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영웅이네요, 영웅. 대단하죠. 네. 그래서 다른 부대가 지원을 하러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길을 잃어서. 네. 그래서 그럼 우리 혼자 가자. 저 자기 부대만 이끌고 갔는데도 흉노를 물리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드라마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중원에서만 자랐는데 왜냐하면 그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곽거병이 어떻게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이럴 때 보면 조력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까 바람 속에서 만난 기이한 인연이라고 드라마 제목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이한 인연이 되는 여주인공이 하나 나와요. 이 여인이 사막에서 온 여인입니다. 허구의 인물이에요. 나중에 곽거병의 아내가 되는 인물인데 어릴 때 사막에서 버려져서 늑대와 함께 자랐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흉노의 왕정에서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흉노에 한나라 공주들이 시집을 많이 갔잖아요. 공주가 시집을 가면 같이 가는 사신들 뭐 이런 대신들이 있습니다. 그 이 여주인공을 그 양녀로 삼아서 키웠던 그 양아버지가 바로 이 한나라에서 갔던 대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한나라 말도 가르치고 한나라 문화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으면 꼭 장안에 가서 살아라라고 유언을 남기니까 이 여주인공이 흉노를 떠나서 이 장안에 오게 되면서 곽거병을 그 중간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막의 질이나 흉노 습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막에 들어갔을 때 곽거병과 함께 출정을 했다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준다는 설정입니다. 네. 근데 역사를 보면 곽거병이 24살이 요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살짝 설정을 비틀었어요. 네. 왕실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권력 쟁탈전에 회의를 느끼면서 자란 겁니다. 근데 자기 아내랑 아들이 있는데 역시 정치 싸움에 휘말리게
흩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위장을 하고 가족들과 멀리 사막에 가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설정인데 네. 이 원작 소설을 보면 한나라 시대 인물의 이름이 그대로 표기가 돼 있어요. 곽거병, 뭐 한무제, 한나라 이렇게 돼 있지만 드라마에서는 실제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곽거병 장군 이름이 위무기 장군으로 좀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네. 내용이 아주 실제 역사에 너무너무 충실하거든요. 그래서 가상의 인물도 나오고 이 인물이 역사에 뛰어들어간 설정이긴 하지만 절대로 역사의 큰 줄기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가상의 인물이 역사에 스며들거든요. 네. 그게 이 드라마 원작 소설을 쓴 동화 작가의 장점으로 꼽히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한무제 이후의 흉노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원전 3세기 말부터 4세기 말까지 흉노가요. 몽골 네. 고원하고 북아시아 중위대 지방의 초원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중국 한나라랑 아주 오랫동안 대립을 했죠. 북아시아 최초의 유목 제국을 건설했는데 네. 사실 한무제 이전의 한나라 황제들은 흉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정책을 많이 썼죠. 그리고 흉노에 심지어 이 중원의 민족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야 안 오니까요. 그렇지만 한무제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라면서 흉노 정벌 쪽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네. 그래서 흉노를 물리쳤죠. 그리고 실크로드를 개척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무제와의 전쟁에서 흉노가 패배한 뒤에 세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남북으로 분열이 되면서 쇠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5호 16국 시대, 삼국시대가 펼쳐지잖아요. 네. 점차 중국 왕조의 복속이 되면서 4세기 후반이 되면 완전히 소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도 북방민족 하면 흉노만 떠올리잖아요. 다 잊어버려도 흉노족은 그렇죠. 지금도 네. 기억에 남는 걸 보면 그만큼 강렬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중국 왕조와 중국인에게 미친 영향도 큰데 우리도 그래서 아는 것들이 많아요. 만리장성도 흉노에 대비하려고 진시황이 쌓았던 거고 네. 천고마비도 워낙은 네. 처음에는 가을이 되면 말이 살찌는데 이러면 북방의 흉노족이 말을 타고 약탈하러 온다. 이걸 경계하자라는 뜻으로 시작된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무제 때문에 흉노가 이제 경제의 중심지였던 서역을 상실합니다. 세력을 네. 크게 잃어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요. 사라진 건 아니었고 부족이 여럿으로 분열이 됐다가 한무제 이후 전한 시절에 다시 한나라 쪽의 지원을 받은 부족이 다시 통일을 하기도 했지만 점차 세력을 잃고 이제 결국 나중에 후한 말기쯤 되면 다 한족과 동화가 돼버립니다. 네. 아무튼 뭐 한무제는 지금의 중국에도 뭐 영향을 크게 미친 황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영토 확장이 대표적인데요. 중앙아시아 그리고 윈난, 구이저우, 스촨으로 영토를 넓혔고요. 네. 동북 쪽으로는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동북 삼성을 다 가져갔습니다. 남쪽으로도 하이난, 푸젠성까지 얻게 됐거든요. 네. 중국의 판도를 크게 넓혔기 때문에 현대 중국의 영토적 기초를 확립한 그런 황제가 되겠고요. 우리랑도 관련이 있죠. 한나라의 침략이 고조선 멸망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유교 중심의 중화사상을 확립한 황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화사상, 과거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중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문화적 정치적 기반이 되고 있고 일국양제가 한무제가 쓴 개념입니다. 네, 이게 그 나중에 나온 게 아니고요. 홍콩 반환할 때 나온 게 아니고요. 한무제 때 그 나라의 풍속에 따른다라는 인기고속이라는 정책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각국의 제도와 풍속을 존중하면서 세금도 안 걷었는데 이게 현대 중국 다민족 국가의 원형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국가를 확장했다, 국가를 발전시켰다 이런 게 아니고 한무제의 통치는 중화 사상을 통해 중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서 현대 중국의 정치 문화적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정체성도 확립하지만 각 민족들의 특성도 인정을 네. 했다고 하니까 좀 약간 현대적이다 네, 이런 네, 생각도 또 드는데 하지만 한무제 때 전성기였는데 쇠퇴의 원인을 제공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다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게요. 네. 이 한무제의 할아버지가 문제고요. 아버지가 네. 경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쟁 같은 대외 사업을 하질 않았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부도 많이 이뤘고 이때는 태평성대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무제가 등극하자마자 자기 릉을 포함해서 무리한 토목공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아까 흉노토벌 44년이나 했다라고
이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군이 이동하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국고가 바닥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한 경제가 굉장히 당대의 선진국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부가 많았던 나라였는데 이게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요. 결국 나중에 후한 때 경제적으로 탄탄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한 영제 때가 되면 매건매직을 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나라가. 네네네. 그런데 관직을 구매한 지방관들은 돈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바친 돈을. 백성을 엄청나게 수탈하니까 결국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거든요. 황건적 토벌하려고 모였던 군벌들이 동탁, 조조, 원소 뭐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군벌들이 득세를 하게 되니까 한나라의 황제의 권력은 굉장히 약화가 됐고 네. 결국 한나라는 400여 년 만에 망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무제 시절은 한나라의 정말 최고 전성기이긴 했는데 네. 동시에 몰락을 하게 만든 출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점은 모든 패권 국가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OTT 작품들로 과거와 오늘날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저희 1부에서 힐빌리의 노래 쇼군 소개해 주셨고요. 지금 2부에서 I'm Still Here, 대막, 이렇게 작품, 뭐, 미국, 일본, 브라질, 중국까지 여행을 훅 하고 온 느낌인데 두 분 준비하시면서 어떤 뭐 감상이 있으셨으며, 네. 오혜리 기자님. 네. 네, 이 정말 긴 연휴 기간이잖아요. 네. 보통 뭐 어디 놀러 가거나 또는 그냥 가벼운 코미디 작품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 보내기용 이런 걸로 많이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좀 무겁더라도 좀 내가 이번에 좀 마음 작정하고 네. 이런 좀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현대를 또 이해하는데도 네, 많이 그렇습니다. 도움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전지현 씨. 저는 사실 중국, 일본은 우리랑 가까운 나라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기도 해요. 그 역사에 대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모르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네. 현대랑 어떤 연관이 있나 이런 걸 살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추석 연휴 맞아서 OTT 세계사로 1시간 동안 영화와 드라마 이런 다양한 작품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남은 연휴 동안에도 작품들 찾아보시면 그동안 뉴스나 책으로만 접했던 세계 속 이야기들이 더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전주현 외신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도 특별한 내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해주시는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집에서 세계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또 특별한 여행 떠나보니까요.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